네, 매일 새벽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하루의 핵심 인사이트만 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넘어 미래의 생존 전략까지 좌우할 거대한 변화들을 모아서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특별한 심층 분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동의 전쟁터부터 여러분의 퇴근 후 일상까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겉보기에는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경제 지표 아니면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되게 제각각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얼핏 보면 완전 다 다른 기사들 같아요. 그쵸. 하지만 사실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생존의 룰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야, 새로운 생존의 룰이라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그럼 이 변화의 가장 거대한 축이죠. 무기와 전쟁의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떻게 진화했는지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막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직후에 미국이 테헤란의 핵심 교량을 정밀 폭격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 발전소를 딱 지목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 같으면 적군의 기지나 무기고를 부수는 게 당연한 순서일 텐데 왜 굳이 민간이 사용하는 발전소 같은 인프라부터 마비시키라는 걸까요? 그건 현대전의 목표 자체가 적군 사살에서 국가 기능의 완전 셧다운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발전소를 타격한다는 게 단순히 전구부를 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기가 끊기면 사실상 모든 게 멈추잖아요. 맞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당장 통신망이 붕괴되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멈추고요. 또 병원의 성명 유지 장치까지 꺼지게 됩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전에 아예 그 국가를 구성하는 민간의 삶 자체를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부에서부터 체제가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고도의 압박 전략인 거죠. 와, 국가의 혈관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에 맞서는 이란의 반격 카드도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기죠. F-35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엄청난데 이번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란이 아마존이나 오라클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타격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전선이 기술과 경제 분야로 완전히 확대된 거죠. 아니, 총부리를 군사시설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서버로 돌린 건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동네 싸움하는데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 해킹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란은 현대 경제의 진짜 급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진짜 힘은 항공모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죠? 데이터인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 정보와 물류를 통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 데이터망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아마존이나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파괴돼서 단 몇 시간만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수천 개 글로벌 기업 업무가 그냥 올스톱 되겠네요. 그렇죠. 금융거래가 끊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의 목줄을 우리가 쥐고 힘들겠다. 이런 냉혹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전 세계 시스템을 말 그대로 인질로 잡은 거네요. 그리고 이 인질극의 끝판왕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체제 생존 수단으로 삼았다는 건데 심지어 유조선 한 척당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위안화로 징수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왜 하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거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여기에 통행료를 매긴다는 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톨게이트를 이란이 꽉 장악하겠다는 뜻이고요. 네네. 근데 왜 위안화로 받는 거죠?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지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결제망이 스위프트, 즉 SWFT 체제를 아예 우회해버리겠다는 의도거든요. 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흠집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을 과시하려는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무력으로 해결하려다가는 해협 막혀서 유가폭탄 터질 거고 정말 딜레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을 협상 시한으로 딱 못 박은 거군요. 네, 시한폭탄 타이머를 설정한 거라고 말하죠. 4월 6일이라는 날짜가 단순히 중동 정세만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물류가 정상화될지 아니면 고유가와 해협 봉쇄라는 장기적 안보 위기가 계속될지 세계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럼 거시적인 전쟁 이야기가 당장 우리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왔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전쟁 여파로 벌써 항공유 가격이 무려 130%나 폭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국내 정유랑 화학업계도 한계 직면했고요. 네, 상황이 심각하죠. 시장의 공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요. 맞아요. 한 달 만에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삼성전자 주식 1억 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거든요. 이 때문에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치인 48.40%까지 추락했습니다. 와, 한 달 만에 18조 원이 증발했다고요? 물론 4월 3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반등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와, 진짜 아찔하네요. 네, 다행히 순매수로 전환되긴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글로벌 위기가 국내 시장을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 보면서 전쟁 이후 리스크가 더 무섭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동맹국한테 해역 방어 책임을 전가하는 관세 압박을 예고했잖아요.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죠? 무역법 301조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이거든요. 아, 동맹국이고 뭐고 다 때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동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 흘려서 에너지 공급망 지켜줬으니까 한국 같은 수출국들도 그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거시적인 전쟁 위기가 당장 우리 주식 계좌랑 경제 전반으로 직결된다는 건데 이게 우리 동네 상권까지 덮쳤잖아요. 이번 자료에서 너무 아이러니했던 게 국내 주유소 최고 가격제 관련 내용이었어요.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왜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책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뼈아픈 결과인데요. 2차 최고 가격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름값을 일정 수준, 예를 들어 1,700원 이하로만 팔아라. 이렇게 강제하는 거잖아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기름 놓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직영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의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영 주유소는 본사에서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1,700원대 파격가로 팔면서 손님들을 막 줄을 세울 수 있죠. 아, 직영은 어차피 뒤에서 메워주니까 싸게 팔아도 버티는 거네요. 그럼 보전 대책이 없는 개인 자영 주유소는요? 개인 사장님들은 기름을 비싸게 떼왔는데 법 때문에 싸게 팔아야 하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겁니다. 가격을 못 내리니까 손님은 다 직영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매출이 5분의 1로 토막나서 폐업 위기에 처한 거죠. 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그대로 노출된 거네요. 결국 시장의 활력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보호하는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골목 상권까지 흔드는 마당에 오늘 다룰 세 번째 주제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과거의 성공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쿠팡 주식을 무려 2천억 원어치나 대량 매각했어요. 수억 원 수준만 남기고 거의 다 팔아치웠던데 이거 단순히 수익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면서요? 네, 수익률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ESG 관련 논란 때문이죠. 3,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이라던가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 그리고 납품업체 갑질 논란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예전에는 무조건 빨리 많이 성장하면 그러니까 로켓 성장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자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거대 자본이 더 이상 기업의 도덕적 결함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신뢰라는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로켓이라도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ESG의 칼을 제대로 패든 거군요. 네, 윤리 경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기업들 진짜 바짝 긴장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런 가치 평가의 변화가 우리 개인들, 특히 전문직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 시장 얘기인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재 1,700명대인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600명에서 9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건가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포화입니다. 2012년 이후에 변호사 수가 160%나 급증하면서 1인당 수임 건수가 3분의 1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위협은 바로 인공지능, AI의 등장입니다. 아, AI요? 네. 예전에는 저연차 변호사들이 수많은 판례를 뒤지고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도화된 AI가 이 방대한 양의 지식 노동을 단 몇 초 만에 심지어 더 정확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와, 그러면 로펌 입장에서는 굳이 저연차 변호사를 많이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개인은 진짜 막 변호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타이틀만 따면 평생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AI 때문에 밥그릇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단순한 지식의 양적 팽창이나 암기력은 더 이상 AI 시대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질적으로 관리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이제 기존의 잣대로는 안전지대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진짜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지식노동 대신 새로운 생존루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네, 청년들이 오히려 아날로그 노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배사나 인테리어 자격증, 미용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종이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죠. 오, 전부 몸을 쓰거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이네요. 그렇죠. 보험 설계사처럼 철저히 인적 네트워크 중심이거나 돌발 상황에서 조종간을 잡아야 하는 조종사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대신 목조형 가구나 도예처럼 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한 예술 분야도 인기입니다. 결국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건 인간 고유의 땀과 온기, 그리고 섬세한 손기술이라는 거네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변화가 일뿐만 아니라 노는 문화까지 바꿨어요. 관세청 자료 보니까 청년들 위스키랑 와인 수입이 완전 급감했더라고요. 네, 주류 업체들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나 하락했습니다. 대신 203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저도수나 무알코올을 선호하고 있죠. 퇴근하고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머리 식히던 청년들이 이제는 도배 기술 배우고 술 대신 무알콜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운동이 채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건강 카테고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밤에 모여서 뛰는 나이트런 같은 이벤트형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피트니스 시장이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취하는 즐거움 대신에 쌈 물리는 성취감을 택한 건데 이 변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식과 효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가치의 중심이 인간성과 물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인간성과 물성이요? 네, 청년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이 시대에 자신의 건강이 가장 확실하고 배신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일자리에서도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정서적 교감이나 섬세한 근육 조절 능력이 AI 시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 무기가 된 겁니다. 와, 오늘 다룬 내용들 진짜 엄청나네요. 국제 정세는 뭐 막 데이터 센터 타격하고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는 식으로 완전 최첨단으로 치닫고 거시경제는 요동을 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진 건 기업의 도덕적 윤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아날로그 기술, 마지막으로 건강한 육체라는 거잖아요. 네, 세상이 고도로 디지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결국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아주 총찰력 있는 결론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데이터 센터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현실에서 흙을 빚고 땀을 흘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파편화되고 디지털이 모든 걸 삼켜버릴수록 어쩌면 해킹당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유일한 자산은 단단한 몸과 타인과 교감하는 마음뿐인 건 아닐까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땀방울의 가치니까요. 맞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자산은 대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세상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BT의 세상 읽기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번쩍 깨울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